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학술연구교수로 있는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강의의 제목은요, 평양연구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남한에서 평양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저희가 회고를 해보고 이 회고한 결과 앞으로 평양연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보통 평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열병식이나 김일성 아니면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그리고 김일성 광장 이런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평양이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지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60년조차 되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를 저희가 연구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곧 오늘 강의는 평양이라는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서 북한 연구의 경향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라는 공간 자체는 옛날 말로 근대성의 산실이자 임상 실험실이며 도서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총체적으로 모든 인프라와 과학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응집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떠한 경관이 조성되는지는 굉장히 그 시대의 과학기술을 투영하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도, 국가의 한 수도라는 정체성은 그 국가의 중요한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 요소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그러하듯이 북한에서는 평양이 수도로서 많은 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고 2018년에 저희가 평양의 모습을 이 남한 TV에서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여러 다른 도시들, 원산이라든지 흥남이라든지 이런 도시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양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북한 연구 자체가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도시 연구, 특히 평양 연구 자체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 평양이라는 도시가 직접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사상을 가진 국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소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도시라는 이 연구 테마가 또 하나 급부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회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어떻게 도시가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구 대상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 연구는 극적으로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평양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관심이 어떻게 발현되고 확장되었는지, 그것이 돌아가 보면 학자의 연구적 필요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속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이루어진 평양에 대한 연구를 좀 총망라해서 회고를 해보고 그 특징들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작년이죠. 2022년까지 평양과 관련된 학위 논문 그리고 KCI라고 얘기되는 국내 학술지 논문 그리고 단행본 그리고 보고서 등등을 총망라해서 주제별, 시기별, 연구 대상별로 평양 연구의 동향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를 이 분기점으로 한 이유는 1970년대 이전 연구일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굉장히 투영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반공적 시각이 많은 연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량도 매우 적었고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번역된 논문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사실은 이렇게 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70년대는 그럼 왜 이 평양 연구가 시작되었는가라고 한다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나름 이 한반도의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이 북한을 바로 알자라는 운동들이 시작되면서 평양 연구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조금 이렇게 순서를 설명을 해드린다면 먼저 시기별 평양 연구를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서 90년대, 그리고 2000년에서부터 20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평양 연구의 이제 수량적 검토를 할 거고요. 이 수량적 검토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분야별로 어떻게 연구가 분포되었는지, 그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10년 단위로 이러한 일들을 보는 이유는 남북 공동회담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게 되면 그 해를 기준으로 한 1년, 2년 정도 연구가 계속 축적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별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이 연구 경향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별로 이 시기별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이 연구가 축적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10년 단위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한다는 점 먼저 숙지해 주시고 계시면 되겠고요. 평양 연구의 시작과 성장, 확대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우리 강의를 진행해 본다면 연구의 시작은 1970에서 1990년대에 진행되게 됩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의 연구를 수량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 1970에서 80년까지는 연구가 수량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 자체는 반공 분위기가 매우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상호 교류가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게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북한의 수도 평양을 연구를 한다라는 분위기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웠고 그리고 연구자들 또한 굳이 북한의 수도 평양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또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말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이라는 걸 선언하게 되면서 원래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북한을 화해와 통일의 대상, 그리고 공존의 대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8년 일명 77선언이라고 불리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이것을 현실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후인 1989년에는 지금 서초동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북한 자료센터라는 것이 개관됩니다. 이제 남한 땅에서도 합법적으로 북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 말은 북한 학자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자료가 이렇게 개방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연구의 질의 증가와도 연결이 되게 되었는데요. 평양을 단독으로 소개한 연재 글을 사실 살펴보면 1991년에 이제 북한을 바로 알자, 북한에 대해 한번 관광을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북한의 여러 도시를 소개하는 글에서 처음으로 평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단연 이 평양이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인 평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각이 가장 빠르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소재가 아무래도 이제 가볍게 접근을 하다 보니 관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평양을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북한과 이 평양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이 공간을 좀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연구가 초기에는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제1백화점 그리고 옥류관 등등이 이러한 이 연재 글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시작되었다라는 점이고요. 1992년부터는 이제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도시 공간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북한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평양은 뭐 빼놓을 수 없는 연구 대상이었겠죠. 남한도 여러 도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케이스 스터디로 서울을 많이 연구한 것처럼 북한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이 원래는 이 도시계획학에서 연구되던 이러한 평양에 대한 연구가 건축학 그리고 도시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북한 선전물에 나오는 건물들 양식을 분석하거나 건물에 대한 설계도를 이제 그려보는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정말 미지의 영역이었던 북한 도시와 평양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며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 그리고 여러 자료에 열람 가능한 상황 등이 현실적으로 분석이 어려웠던 북한을 보다 객관적이고 그리고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양분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70년에서 90년대 평양 연구 중에서요. 기복 없이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역사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평양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서울과 함께 고구려 시대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개경 다음에 이제 서경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의 중요성 자체가 이제 서울과 버금간다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까지도 사실 평양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이 한반도 안에서는 여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웠다는 이유로 조금 더 연구에 기복이 없이 현재까지도 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대 도시 평양, 즉 일제시대 평양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때 이제 이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민족대학이었던 숭실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평양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에 대한 내용 등등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양 연구와 북한 연구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평양 연구의 수량적 증가, 질적 증가는 1900년대가 아닌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대 이후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대북 화해 무드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늘어났고 필요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연구자들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 연구들이 이제 공유되었고요. 이러한 배경 하에 이 평양 연구가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시기가 200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평양이 일제시대 때 그리고 개항기 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선교사들의 유입이 활발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많았고요. 그만큼 기독교 신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운동이 하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몇 주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제 20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100주년이 된 해의 기념으로 많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2000년대 있었던 두 차례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전 항군 분야에 있어서 한 학문이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으로 가게 되면 역사 분야에선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조성이 되어서 실제로 남북 역사가들이 서로 만나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는 이러한 자리가 몇 차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평양을 방문한 기행기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평양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이었던 이 색안경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이렇게 형성된 남북 화해 무드는요. 북한 도시와 평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이 하던 이런 연구는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내지는 대학이나 각종 관공서에서 이 평양 연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이 대학과 국가기관, 연구소 단위로 이제 평양 연구가 발전되고 확장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2010년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서 약간 이 주춤하는 현상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 또한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 다시금 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큰 사건이었던 2018년에 이제 평양을 방문했던 여러 이제 주요 인사들의 그 기행기 덕분에 평양 연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양 연구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수량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논문 중에서는 총 253편의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253편의 논문 중에 사실 2011년에서 2022년에 출간된 연구가 72%에 이제 육박합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2011년 이후에 출간됐다는 것인데요. 이를 추동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북한 연구, 북한학에서 북한 도시 연구가 하나의 분야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정치, 경제, 군사에 원래 집중이 되어 있던 이 북한 연구가 조금 유연성을 띠게 되면서요, 사회 문화, 그리고 뭐 여성, 내지는 도시에 관심이 이제 확산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해보자 라는 목소리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례 연구가 되어야 됐던 것은 평양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북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이제 연구소들이 막 진행을 했을 때는 평양이 제1순위였지만 평양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주로 신의주, 해산, 함흥, 평성 지역의 연구가 먼저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함흥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동독이 그 도시개발을 추동하면서 이 독일에 있던 이 건축기술가들이 독일로 굉장히 함흥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독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발견된 함흥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함흥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고요. 신의주 같은 경우에도 단둥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단둥에 있었던 중국인들의 증언,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먼저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조금 더 심사숙고한 이후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연구가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 도시 연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법론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진행한 이런 연구들이 북한 도시학이라는 학문이 북한학 내에 자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이 북한 연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두 번째 추동 요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북한 도시 평양 연구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게 되자 이러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니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2002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청진, 신의주, 해산, 북한도시 연구팀을 만든 것에 이어서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북한도시 연구팀이 이 함흥과 평성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 도시 연구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이 덧붙여지면서 2017년부터는 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아예 평양이라는 공간을 이 비엔날레의 일부로 초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북한 도시 포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북한 도시연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고요. 2022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안에 이 평양을 이해하자는 시각에서 평양학연구센터가 개설되어 평양학 연구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연구를 추동한 원인 중에 하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총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대중들이 평양을 이 남한의 대중매체를 통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남북 평화협력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 방문함과 그리고 북측 예술단이 이 서울에 방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전파를 타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실 대중적 관심을 넘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북한 도시 연구, 특히 평양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이 관심은 사실 북한의 기조 변화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수령 자리에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 개발에 엄청나게 그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장 2015년에 미래과학자 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래과학자 거리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 카이스트와 함께 있는 대덕 연구단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17년에는 려명거리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엄청나게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도시 경관과 이 스카이라인이 완벽하게 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 변화는 연구자들의 연구에 관심을 끌기에 매우 좋은 흥미 요소이자 그리고 문제의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이 김정은의 도시 정책은 각 학문 분야의 그 연구자들을 연구의 현장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별로 어떻게 평양이 분석되어 왔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각 학문 분야별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평양에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을 주제로 한 연구는 사실 이 여러 전 학문 분야에 거쳐 있습니다. 문학, 과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건축학 등등 엄청나게 많은 이 학문 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별로 연구의 수량적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양적 차이가 사실은 평양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오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의 기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분류한 주제별로 어떻게 평양 연구가 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평양 연구의 그 수량적 차이와 주제별 특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분류한 키워드는 크게 개항기, 건축, 관광, 교육, 기독교, 그리고 도시라 하면 도시에 있던 사회문화적 요소와 도시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문학, 그리고 민족운동, 그리고 기타. 기타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건 기생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평양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이제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사실 역사와 문학 연구 같은 경우엔 해방 이후의 북한을 살펴본다기보다는 일제시대, 그리고 근대, 개항기의 평양에 집중한 연구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도시 분야와 건축 분야의 경우에는요, 김정은 시기 이후의 연구가 수량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이 편중이 엄청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별 동향 그리고 학과별 이 분류를 하게 된다면 이 특징과 이 재미진 요소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각자의 키워드를 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이 키워드를 참고해서 이제 쭉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평양 연구에서 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건 도시 연구입니다.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평양 연구를 한다는 건 약간 소설을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로 이 미지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양에 대한 자료가 열리기 시작하고 평양에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이제 연구 분위기는 실증이 가능한 공간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도시 그리고 건축학을 전공한 1세대 연구자들이 용감하게 사실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러한 이 발전이 가능한 이유였는데요. 대표적인 연구자를 언급하자면 김현수와 김원이라는 건축학자, 도시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평양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전에 있었던 사회주의 도시들이 어떻게 발전상을 겪어왔고 어떻게 소멸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 도시 연구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평양 연구는 사실 이 소비에트와 사회주의 도시와 연관이 되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요. 1970년대, 80년대 이어진 신냉전 분위기는 사실 북한 연구를 금기시하던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용감한 연구 분야였다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 지형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 200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이 기점을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대중 정부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시작되면서 북한에 대한 바로 알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연구자들이 평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다시금 봤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 건축 도시 관광과 관련된 이 도시 분야 평양 연구를 이제 망라해 본 것인데요.
대부분의 연구가 평양에 집중되었다기보다는 북한 도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대표 도시인 평양을 함께 분석한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북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소비에트 연구들을 조금 참고하면서 북한을 연구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 연구를 위해 소비에트 연구가 아닌 북한 연구를 위한 하나의 연구 방법이 새롭게 제시돼야 된다는 이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양의 도시 분야 연구는요, 제가 분석한 243편의 이제 연구 중에서 92편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이 도시와 평양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1세대 연구자들이 1990년대에 이 자료를 축적하고 나름의 이제 1차적인 분석을 이루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구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남북한 비교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다수의 도시 연구가 사실은 이 평양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분석이 얕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교 연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회담 이후에는 사실 넓은 범주에서의 통일을 염두에 둔 채 남북한이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굳이 통일이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라도 서울과 평양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는지를 좀 집중해서 연구하는 연구 분야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고요. 2019년, 2018년에는 정말 다방면에서 이 평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언급드린 김정은의 도시개발 정책이 평양 연구의 확장성을 이제 야기하면서 이 도시 개발과 도시 경관, 그리고 도시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일상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굉장히 미시적인 연구도 이제는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에 이 김정은이 도시개발을 추동했다는 점이 이 북한 도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하나의 자극적인 소재였는데요. 왜냐하면 개발 전과 개발 후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요. 아버지 때인 김정일 시대에 이미 이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도시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전과 후가 너무 명확하게 달라졌다는 점이 김정은에게 도시개발을 추동한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저렇게 초고층 빌딩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이러한 의문으로 막 확장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연구가 이 김정은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도시 분야의 연구의 특성이자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연구들이 이 도출해낸 하나의 뜻깊은 의미는 여러 분야에서 이 평양이라는 공간에 집중했기 때문에 많은 연구 방법들의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문학이면 문학, 역사면 역사, 도시학이면 도시학, 그리고 건축학이면 건축학,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GIS 같은 이런 툴을 활용함으로써 북한 연구에 굉장히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이 도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이제 북한 도시 연구자들이 굉장하게 많이 성장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2018년부터 이렇게 진행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실론적인 연구가 많고요. 개척점에 있는 연구 분야다 보니까 앞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어야 할 지점은 충분히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김정은 시기 연구와 이 도시 연구에 가장 큰 한계가 있다면 이 북한 자료가 이 남한에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가 구술에 좀 의존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이긴 합니다. 사실 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도 하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 증언들이 뭐 팩트에 기반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평양에서 탈북한 이 탈북민들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술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언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문헌 자료를 찾고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문서들을 찾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 분야의 연구 중에서 재미있는, 조금 흥미있는 주제는 관광 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북한 건축 그리고 관광 이러한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은 2011년에 이 평양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임동우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임동우의 연구는 이 건축학회는 물론이고 굉장히 타 분야에서도 흥미있는 연구라고 많이 인정을 받았던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건축 분야 연구는 주로 북한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이제 여러 이 사진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기반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실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대상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모호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양에 건설된 이제 건축물, 그리고 도시 계획, 그리고 도시 계획을 추동한 도시 계획 기구, 그리고 건축가들을 역사적으로 해석한 연구들도 정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북한과 평양에 대한 이 실질적 연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너무 김정은 시대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평양은 김정은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생긴 그런 도시가 아니거든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 그 다음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시대,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 역사적 담보성이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면 더욱더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너무 이 김정은 시기의 도시 변화의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점이 이제 통시적인 관점에서 평양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 연구들의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결론이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점도 있어요. 자꾸 평양을 수도로서 강조한다든지 평양이 마치 이제 북한의 이 대표적인 도시개발의 사례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성급한 일반화가 되는 결론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 연구 경향의 경우 이 연구가 계속 켜켜이 발전해 나가고 사료들이 새로 발굴되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좀 역사적 관점에서 이 본 주제들인데요. 교육, 기독교, 민족운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는 동방의 예루살렘과 숭실, 숭의 학교라고 이제 요약 드릴 수 있겠는데요. 평양 연구에서 교육과 민족운동,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각 키워드가 사실은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것이 숭실이라는 이제 지금도 있죠. 숭실대학교가 그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숭실학교인데요. 대부분이 근대 시기를 그리고 일제시대를 다루는 연구이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개항기와 일제시대의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근대화와 이제 밀접하게 연결된 연구들도 다수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의 주제이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큰 기복 없이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 연구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점들은 북한학, 그리고 사회학, 정치학에서 이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될 때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던 이런 현상과 비교했을 땐 학문 분야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 북장로회 그리고 감리회 등등의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수식어가 당대 신문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평양은 구한 말부터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락날락하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양의 도시경관 중에서 양풍의 거리가 있었다라는 이제 증언들이 있는데요. 양풍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사들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가면 굉장히 이 우리나라 도시경관과 이질적인 걸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이 선교사들이 거주하던 마을이 평양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고요. 선교사들의 활동에 집중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숭실대학이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인해 선생직에서 잘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퇴학당한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주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키워드가 등장되는 것이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이제 100주년을 기념해 연구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있었다는 점과 또 숭실대학교와 관련된 여러 선교사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윌리엄 베어드는 숭실학교를 처음 이제 설립한 설립자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애니 베어드는 숭의 여자학교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의 삶과 그리고 선교 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펼쳐진 선교사들의 일상과 그리고 그들의 선교 활동 그리고 의학 활동 등등이 연구 주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숭실과 숭의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소재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7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에 굉장히 앞장선 이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저희가 알 법한 뭐 조만식이라든지 그 한국 기독교의 거의 아버지격이죠. 한경직이라든지 그리고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등등의 인물을 배출한 학교로서 영구적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숭실을 기점으로 한 이 평양의 도시경관의 변화라든지 평양 안에 있었던 여러 이 민족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 등이 앞으로도 연구 주제로 계속 이제 각광받을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운동과 기독교 또한 이제 무관하지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숭실대학교 자체가 민족운동을 진행했고 민족 설립 대학이었으며 게다가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숭실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이 민족운동 그리고 숭실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선교활동 등도 많은 연구 주제가 되고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양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 교육, 민족운동, 기독교 이제 키워드를 가진 연구들의 중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타 주제들을 좀 살펴보면 민족운동 중에서는 2019년에 또 이제 3.1운동이 100주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에서 어떻게 3.1운동이 이루어졌나. 왜냐하면 이 일제시대 때 4대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경성과 더불어 평양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평양이라는 대도시에서 어떻게 3.1운동이 이루어졌는지도 이 2019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숭의여학교, 숭실학교가 이 남녀 학교였고 나름대로 이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을 추동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독립운동 연구와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인데요. 문학 작품의 경우는 이제 평양 자체가 근대 시기부터 경성에 버금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의 경관 또한 굉장히 모던하게 바뀌는 것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빨랐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근대 시기 작품을 분석한 경우가 훨씬 이 해방 이후 작품보다 많은데요. 일제시기 평양의 도시계획이나 조선인들의 미시적인 삶, 그리고 사회상 같은 연구는 아직 미비하지만 이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평양, 그리고 여행기 속에 나타나는 평양, 이러한 연구는 굉장히 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기를 분석하는 이 서기재라는 이제 학자는요, 주로 일본에서 이 조선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팜플렛 같은 것인데요. 이 철도회사 여행 안내서 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연구는 당시에 일본이 평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문학 작품의 시기와 이 작품에 따라서 이 평양의 그 도시 정체성, 로컬리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이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김동인, 김사량, 이호석 등과 같은 근대 시기 대표적인 문학가들이 평양을 무대로 쓴 소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가들은 이 평양을 어떤 도시로 평가를 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조사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평양을 고향으로 둔 작가들은 본인의 고향 서술을 할 때 어떻게 서술하는가라는 이제 분석을 진행한 문학작품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근대 시기 평양을 분석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수량적으로는 굉장히 적으나 해방 이후 평양과 관련된 문학을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요. 수량이 적은 이유는 이제 극명하죠. 이 해방 이후 북한의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남한에 있는 이제 남한 연구자들이 접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 사람들의 일상이 이 소설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노동신문이나 이 기관지에 등장하지 않는 일상사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가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 이제 이 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출판된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평양의 도시 이미지 그리고 평양민들의 심상 지리 같은 것을 이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평양은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죠. 사회주의 도시 평양 막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러한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개항기를 다루고 있는 연구, 그리고 상업을 다루고 있는 연구와 이제 기타 부분이라고 했죠. 그 기생으로 대표되는 기타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양은 고구려 시기의 도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 조선을 지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여러 이 외국인들도 한 번쯤 방문하고 싶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네럴 셔먼호도 사실은 이 평양 대동강을 따라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개항기에. 그래서 평양도 굉장히 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도시였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조선의 도읍이 한양으로 지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평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의 중심지가 평양에서 경성으로 바뀌다 보니 평양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평양의 이미지를 이제 상업도시라는 이미지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생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도 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안도 감사는 이 되게 무엇과 또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도 나온 것처럼 평양이란 공간 자체 그리고 평안도 자체가 물자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가 시설도 굉장히 많은 공간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양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된 시점이 사실은 청일전쟁 때인데요. 이 청일전쟁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청일전쟁은 청나라랑 일본이 싸운 전쟁이지만 주요 전장은 조선에서도 평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은 러일전쟁 때도 그렇고요. 청일전쟁 때도 굉장히 전쟁의 아픔을 가진 이 공간으로 사실 일제시대 때 묘사가 되는데요. 이때 청일전쟁 때 이 전쟁을 피해 이 여러 조선인들이 피난을 가잖아요. 그 피난 간 빈 집에 일본인 상인들이 군대를 상대로 상업을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일본인들이 평양에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넘어와서도 이 평양의 이미지는 상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899년쯤에는 어떠한 이 사실 법적 조약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개시장이 되고 개시장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청나라 상인들도 들어와서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하나의 개항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평양은 개항장 연구와 더불어 이 상업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항, 그리고 상업에 대한 연구 또한 사실 이 일제시대와 근대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주로 경제 중에서도 이제 역사를 다루시는 분들과 사회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분석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근대의 평양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기생의 연구가 기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타 부분에 포함된 다른 연구는 사실 불교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편밖에 없어서 여기 담지는 않았는데 여러 이제 기독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설립된 가운데서도 평양에 불교 신자들이 있었다라는 하나의 연구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기생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평양 안에 일본인들이 관광을 오게 되면 늘 마지막 코스가 기생 학교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팜플렛을 보면 기생들 얼굴이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을 왜 실었는지 아직 이게 명확하게 밝힌 학자는 없지만 기생 학교라는 것이 굉장히 일본인들한테는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기생과 게이샤는 다른 존재다라는 점을 이제 명확하게 적어놓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문학 작품에 기생들이 등장하고요. 그러다 보니 평양 이꼬르 기생이라는 하나의 그 표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작품으로 한 여러 팜플렛들 중에는요, 대동강에 이 뱃놀이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기생이 뱃놀이를 하는 장면 자체가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평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롯데월드 타워 하면 딱 서울, 강남, 잠실을 떠올리듯이 기생하면 평양을 떠올리는 건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 모두 이제 근대 시기에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시 기생에 대한 표상을 역사적 그리고 당시 담론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기생, 예술 등등으로 이제 연구화되어 이제 논문으로 진행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타 연구까지를 이제 저희가 평양의 역사적 로컬리티라고 하면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이 평양 연구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번 이 회고와 이 전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 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970년대에서 22년까지 이 평양 연구의 동향을 이제 수량적으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별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만 이제 저는 평양 연구가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연구 방법들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상관할 거 없이 굉장히 촘촘한 연구를 진행해서 평양에 대한 이 역사성을 담보를 한 상태에서 공간 연구를 진행해야 후에 언젠가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서울에 있는 아니면 한반도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점을 이러한 교류의 하나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사실 김정은 시기에 이 도시 연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량적 연구 중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분석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시 문화인데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북한에서 특권층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들의 상업 활동은 어떤지, 주거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당장 김정은 시기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평양의 도시 모습을 당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래 평양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평양에서 이탈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종 사진 자료, 지도 자료, 그리고 매체 자료를 통해서 이런 미시적인 것들을 분석해 나가야지 조금 더 이런 냉전 상황 속에서 북한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기관, 그리고 향후 평양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이 대학들이 이제 이러한 기반이 되어서 연구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담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이 평양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